언변에 능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그런 능력을 자기 과시나 타인 공격에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박함을 얻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복을 부르는 것이 그렇다. 오늘날 정당 정치에서 한 정파의 대변인이 되면 모진 언어로 상대 정파를 매섭게 공격하곤 하는데 조선시대 정치사에서도 단연 언변이 뛰어나고 독설과 비판에도 따를 자가 없었던 인물이 있었다. 4번의 사화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천여 명의 선비들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기축옥사의 주인공 정여립이다. 정여립은 1546년 증조부 정원신이 우의정을 지냈고 아버지 정의증이 군수를 지낸 전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정여립이 태어날 때 정의증의 꿈에 정중부가 나타났는데 정의증은 이를 두고 정여립이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여겼다. 정여립은 어릴 때부터 재주가 남다르고 두뇌가 명석하였으며 경서와 사기에 밝았다. 15세 때 익산 군수이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곤 하였는데 일을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통솔력이 있어 관원들이 아버지보다 그를 더 어려워했다고 한다. 1570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이이의 추천으로 예조자랑을 거쳐 수찬에 이르는 등 조정의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다. 처음에는 이이와 성혼의 문화에 있으면서 서인에 몸담고 있었는데 한번 말을 꺼내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틀린 말을 하더라도 감히 맞서는 인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신랄한 언변은 늘 반대정파인 동인을 압도했고 성정 또한 꼿꼿하여 왕에게 건의할 때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똑바로 뜬 채 따지듯 말하여 선조가 괘씸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의 정치 인생이 일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스승과도 같았던 이이의 사망이었다. 이후 정여립은 돌연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적을 옮기고 고인이 된 이이를 비롯하여 서인의 영수인 성운과 박순을 비난하며 서인을 공격했다. 서인들은 정여립의 변절에 격분하여 일제히 비난에 나섰고 선조조차 그의 당적 변경을 지적하며 지조 없는 자라고 비판했다. 동인들이 정여립을 방어해 줄 만도 했지만 과거 정여립의 공격을 받았던 동인도 적지 않아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정여립의 인망이 높고 학문이 깊다는 평판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대동계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정여립은 진안군 죽도를 근거지로 대동계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활쏘기 대회를 여는 등 무력을 길렀으며 1587년에는 전주 부윤 남원경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이끌고 남해안을 침범한 외선 18척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후 대동계의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황해도관찰사 한준 등이 정여립을 반역죄로 고변하였다. 정여립과 대동계의 무리가 한강이 얼면 도성을 점령하여 왕을 패하고 정여립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불시에 관군이 들이닥쳐 관련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자 정여립은 죽도로 몸을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자결했다. 서인정철은 이 사건 조사를 맡아 가혹한 옥사를 일으켰고 정여립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동인이 이때 처형되었다. 심지어 형조자랑의 신분으로 추국관이 된 김빙은 추국 중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정여립의 도당으로 몰려 곤장을 맞고 죽었는데 대동야승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빙은 본래 안질이 있어서 날이 춥고 바람이 차가우면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역적의 시체를 두고 백관이 늘어선 상태에서 마침 날이 매우 차가워 김빙이 여러 번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역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으로 여겼다. 정여립 사건으로 호남은 반역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후 호남인의 조정 진출이 어려워지는 빌미가 되었다. 정여립만큼 역사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잔인하고 포악하였으며 출세를 위해 배신을 밥 먹듯한 소인배라는 평가에서부터 천하공물론과 하사비굴론을 주장한 시대의 혁명가였다는 것이 그렇다. 역사적 평가를 떠나 정여립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그의 매운 혀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정여립이 서인으로 있을 때는 동인을 향해, 서인에서 동인이 된 후에는 서인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는데 그가 선조의 비판을 받게 되자 그에게 공격받았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선조에게 정여립을 헐뜯고 비난했다고 한다.
중국 속담에 자책이라는 말이 있다. 평상을 삼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한나라 사람이 오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죽순으로 만든 요리를 대접받았는데 하도 맛있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나무라 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대나무로 된 평상을 부수어 삶았으나 삼키지 않았다. 죽순과 대나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한나라 사람은 오나라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고 원망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은 모르고 남만 탓하는 그릇된 사람들의 심보를 나무라는 고사이다. 은혜를 베풀고도 원망을 살 수 있는 게 세상살이인데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설령 처한 위치나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치욕을 느낄 정도로 과격하지 말아야 하며 비난의 끝에는 온유한 다독임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언젠가 어떤 일로 비난의 칼날 앞에 직면할 때 과거 자신에게 비난받았던 사람이 공격 대열의 선두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명신언행록에 지우책인명이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비난하는 데에는 총명하다는 뜻이다. 정치 평론을 잘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긴다고 모든 이가 만족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스포츠 해설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분야의 감독을 맡긴다고 항상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비판에 능한 것과 실제 역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경에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처신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면 타인을 비난함에도 나서지 않는 게 옳다.